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경기도 그때 시험 보시는 날 실은 제가 시험장 계속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었거든요. 2시까지. 근데 경기도의 분위기만 전해드리면 중간중간에 교문 밖을 나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내년과는 다르게 남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밖에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여학생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은 울고 나왔고요. 그 3분 정도는 울지 않으신 3분 정도는 부모님이 아마 옆에 계시거나 다른 뭐 남자친구분이 계시거나 저도 그 앞에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남자친구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막 둘이 껴안고 굉장히 울어요.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길 일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날씨도 추운 날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미리 해설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속단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누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만 어려울 거다.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울 거다. 그렇지. 다 어려울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자꾸 가지셔야 되고요. 시험은 지금 끝난 거다. 끝나지 않은 거다. 그렇지? 끝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1년 내내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덕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끝까지 성실함을 잃지 말자. 우리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나 구영모 선생님의 속마음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부디 오늘 이제 채점을 해보시고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거나 또 시험을 포기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컷은 전년 대비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년 대비 인원이 거의 1.8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위 격차가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위 점수를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하위 점수를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갭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위의 컷이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다는 말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적게는 전년도 대비 컷이 뭐 3에서 4점, 많게는 8점까지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마음을 내려두지 마시고 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교육학을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냐겠죠. 칼채냐, 물채냐 여기에 따라서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릴 것이고요. 어제 그제 약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몇몇 선생님들을 향한 질타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을 향한 칭찬도 있었던 것 같고 질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접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교과 부분의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칼채점을 하게 됐을 때는 꽈락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교육학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하게 채점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네. 또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답도요. 이상적인 답이지 채점 기준 안에 모두 다 포함되는 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채점을 매는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친다라면 거기서 여유 있게 채점을 매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친다라면 정석대로 매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은 결과가 드러난 바가 없으니까요. 최대한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시험 보시고 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 해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 낯익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지문도 똑같고 답도 똑같았던 문제가 많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뭐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이 있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믿어봅시다. 왜냐하면 타학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정확히 4개 정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분명히 변별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구모 선생님 평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내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다 웃죠? 네,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볼까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수업 시간에 했던 지문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1교시 교육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2교시, 3교시, 특히 3교시에 많이들 그 부작용이 쏟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뭐 여러 개 얘기를 해보니까 서울 시험장이나 이런 데도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 시험장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나간 반은 한 반 고사실에서 6명이 시험 중간에 나가신 고사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시율에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특히 작년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쉬웠던 편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또 작년 문제 보고 또 겉없이 이렇게 그냥 시험 대충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았고 특히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냥 교과서 수준 몇 번 읽다가 시험장 오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1교시 보고 이러다가 2교시 보고 하고 이제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참아내시고 뭐라도 이렇게 쓰셨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채점을 줄 수 있는 실마리 정도만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은 유학에 채점할 가능성이 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학의 합격자 점수들이 보통 한 18점이 나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특히 몇몇 강사 선생님께서 아예 가르쳐지지 않은 내용들이 이번에 시험 문제가 여러 개 교육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하면 교육학 점수가 분명히 더 내려갈 것이고요. 또 전공도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대체로 다 시험장에서 썼지만 다른 데나 아니면 혼자 하신 공부나 하신 분들은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커트라인은 작년보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은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특히 아마 지역별 격차도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주변에 60점대 이상 맞으시면 분명히 있을 것이면 저희 수강생들도 여럿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요 늘 표를 그려보면은 상위권은 굉장히 적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보면 표가 이래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늘 이 정도입니다. 커트라인은 이 정도이고 늘 커트라인 1.2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요. 특히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석 합격자라고 해봤자 커트라인에서 뭐 4점 높은데 수석 합격하기도 하고 2점 높은데 수석 합격하기도 하는 이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뭐 어떤 사람 되게 잘 봤다더라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요. 거의 300명 이상 뽑는 시험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몰려있고 이 점수대가 40점대 후반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40점대 중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금 50점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로 2차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죠. 저는 예전에 40대 정경률 시험에서 2차, 3차까지 있는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한 문제를 논술 아예 못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40대 1에서 2대1 배수 온예드리면은 이 논술 문제 누가 못 써줬을까? 심지어 그 기출 변형 문제였는데 그걸 못 쓴 내가 너무 멍청이 같아서 3차 시험 제대로 준비 안 하다가 최종 가서 아깝게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분명히 이런 일 많을 거니까 2차 시험 끝까지 대비 잘하시고 내가 여기 커트라인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희망 잃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분명히 올해 김쌤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들 괜히 많이 나오고 했던 것들 분명히 득본 부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입각해서 하시면은 분명히 올해 많이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간 답은 최선 답이에요. 최선 답이고 유사 정답 단계에서 혹은 출제자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착각한 답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거기서 검토를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임용 시험이니까요. 혹시나 이 최선 답에 자기 답이 없더라도 조금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던가 정답을 침해하지 않는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까지 이따 해설 강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김쌤 해설 시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보시면 그 프린트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단 문제지들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신 본인들 문제지로 보셔도 되고요.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따로 A4로 문제지 나눠드렸어요. 그 옆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 나간 거 있죠? 해설지 나간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첫 번째가 총평하고 해설, 그 다음 답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하고 같이 풀어보셨던 내용들이죠. 그죠? 네. 실제로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던 제 섹션의 10문제 가운데서는 4문제는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4문제는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비슷하고 똑같았던 문제들을 이미 토요일 날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어떤 문제들이 똑같았고 어떤 문제들이 비슷했다라고요. 저한테 이제 흔히들 많이 말해주신 분들은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겠죠. 핵심 역량이요. 그 부분이 시험 끝나자마자 가장 많이 전화를 하셨던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이 의외로 서양사 부분 좀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까이로네아 전투 같은 경우도요. 문제 풀었다고 굉장히 좋아들 많이들 해주셨고 내러티브나 하다못해 글쓰기 이런 것들은 문항 수로만 해도 거의 8번 이상씩 풀어봤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지문 빼고 나머지 심지어는 2가지씩 쓰는 거 내용 항목들도 다 똑같았던 것 같고요. 그런 항목들은 이제 뒤에 프린트로 참고하면서 하나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자신을 가지셔도 되는 게 여러분 스스로 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배운 거고 문제에서 봤지만 이걸 다 못 썼다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여러분 제외한 나머지 학원을 안 다니신 분들이나 타 학원 분들은 핵심 역량이나 이런 단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예 그런 거 손도 못 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을 지나치게 낮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던 답안이 전년도와는 다르게 답안이 좀 적어요. 약 86개 정도 보내셨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9시까지 확인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온 통수로는 8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이 148개 정도 됐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준 셈이죠. 보내신 답안이 아마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 본인들 기대만큼 못 써서일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직은 좀 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사료돼요. 어떠셨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답안지들을 제가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심해요. 갭이 심하다고요. 잘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60점 이상 저한테 보내신 분들 가운데서 15명이 넘어요. 60점 이상을 맞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아주 투박하게 채점을 맺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맺은다라면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8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62, 63 이렇게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는 구간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대다수 구간이 40점대 중후반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층부는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위로 해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뽑은 인원이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만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올해 시험은 그 2배잖아요. 실은 2배가 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이 없다니까요. 50점대 중후반 점수가 없어요. 답안지를 지금 보내신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바로 40점대 후반, 50점 초반이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갭이 한 7, 8점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떨어졌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3번, 그저께 그 시험장 앞에서 3번 숫자만 해요.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이 70분 정도 됐어요. 70명 정도요. 그 귀인중학교에서 중간에 1교시 끝나고 나서 한 10대 분 나가셨던 것 같고요. 2교시 끝나고 나서 엄청 많이 나가셨어요. 2교시 끝나고 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3교시 때요. 시간도 안 끝났는데 제가 그래서 시계가 잘못됐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휴대폰까지 이렇게 같이 놓고 보고 1시부터 나오시더라고요. 1시부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다가 덮고 나오신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결시자가 좀 있었죠. 그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경기도 응시하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 반에 결시자가 2명 이상 있었다.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손 드신 분들만 8분 정도 되시거든요. 꽤 되죠? 그죠? 서울 응시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응시했던 교실에 2명 이상 결석자가 있었다. 이거 보세요. 엄청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투박하게 계산을 해보건데 시, 도, 교육청별로 저는 10% 정도는 결시자 및 중간에 빠져나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치면 400명 정도는 분명히 그런 인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더 이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3,000명이 응시를 한 거예요. 이해하셔? 그보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조금 더 덜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부디 부탁드리건데 해설에 앞서서 미리 판단하셔서 시험을 포기하시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한번 하고 하죠. 아시겠죠? 네. 처음에 이제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해드리면요. 뭐 문항수 같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문항수에 대한 제 나름의 소견을 옆에다가 좀 잠깐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째, 기입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서양사 문항의 난이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저한테 답안지를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도요. 미리 그 말씀을 드리죠. 그 노량진에서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이제 올해가 딱 지금 20년이 끝났어요. 이제 21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네. 노량진에서 답안 회수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답안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제가 사전에 이미 다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잡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사이트에서 잡는 평균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점수들은 본인들의 실점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 즐겨 찾으시는 그런 사회과 사이트 안에서도 답안지를 이렇게 올리거나 복귀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이틀 정도 지나면 4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귀 답안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0여 개 가까이 아마 거기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100여 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왜냐하면 복귀율과 실제 본인이 답안지에 썼던 내용의 일치율이 가장 높은 건 시험 직후에 약 3시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답안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그 데이터를 믿고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봐서 전체적으로 다 서양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입형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 9에서 14번 서술형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문항이 많았죠. 사료도 많았고 지도도 많았고 도표도 많았고 뭐 이거야 짐작 못했던 거 아니잖아요. 사료 부분이야 조금 생경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최근 시험 문항의 트렌드가 이렇게 전부 다 수능 문제화 되어진다라는 점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아마 문항의 형식에 이렇게 크게 동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보고 지도에 표시된 지명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뭐 지브롤터 같은 부분이요. 굳이 거기다가 스트라스부라는 표현을 지명을 달 바에야 차라리 그쪽에다가 지브롤터라는 지문을 달아줬더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지도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출제진의 분명한 오류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도요. 점 찍어 놓은 식의 문제 작성은 저 입시문항과 같은 선다형 문항에서 낼 수 있는 것이지 주관식 문항에서는 이런 패턴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출문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주관식 문항에서 나왔던 지도들은 굉장히 선명했고 정확했었습니다. 반대로 선다형 문항에서 나왔던 지명들은 전부 다 문항에 선지에 전부 다 그 힌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점이 찍어져 있더라도 이 지점이 어디겠다라는 걸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스파냐 왕유계승전쟁 관련한 문제도 답안율이 높지 않았었더랬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3교시를 보면요. 원사료 비중이 늘었죠. 네? 특히 이제 뭐 한국사, 중국사 이런 부분의 사료 비중이 좀 늘었는데 다행스럽게 뭐 사료가 전혀 무슨 사료인지를 모르겠다, 독해할 수 없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평소 구은모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몇 글자 또는 몇 단어 이런 것들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항을 포기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다음 근현대사나 서양 현대사 부분도 굉장히 강화됐었죠. 네. 저하고 분명히 풀어보셨습니다만 뉘른베르크 법령의 내용은 같이 풀어보셨더랬죠. 풀어보면서 제가 교과서 문제 풀이 할 때였는데요. 괴베르스 이야기 들었었고 히물러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누구 이야기를 안 했어? 아이유만 이야기를 못했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아이유만까지 좀 정확히 말했더라면 9문제 정도까지 좀 커버를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도 역시 신이 아닌 관계로 그 문제는 어쨌든 좀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은 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네. 제가 20년 동안 강의해오면서 교육과정은 한 번도 안 틀렸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매번 일본 문제에 넣어서 매년마다 다 맞췄던 것 같죠? 그런데 뭐 작년도에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나오는 뭐 핵심 역량 이런 부분까지요. 근데 그건 꼭 제가 아니라 단 이제 한계는 전공자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역사교육은 전공자여야만 교육과정,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라고 하는 건 학부 졸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만 교육과정 부분은 뭐가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명쾌해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 개 얻어 걸린 것 가운데 찍은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야. 막판에 제가 명쾌하게 범위를 좁혀드렸으니까요. 이건 그게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저 지점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렸던 기억납니다.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15년 개정교육과정의 역량을 같이 외워보자라고 그랬고, 더 나아가 역사과 교육과정의 역량을 외워보자라고 무려 15분을 할당해서 수업을 했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됐지만 답안지를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여러분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정답을 쓰셨고요. 절반은 조금 넘었겠다. 한 60명 정도 됐었으니까 보내신 분들 가운데 약간 한 58%나 60% 정도 됐겠네요. 정답률이.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좀 다른 답을 쓰셨어. 의사소통 역량 쓰신 분도 꽤 있었고요. 정확하게 정답. 그러니까 정체성, 상호 존중 이런 말에서 앞에 하나를 쓰고 뒤를 못 쓰시든가 뒤에 하나를 쓰고 앞을 못 쓰시든가 이런 분들이 한 30%.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도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었죠. 몇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틀린 거였으니까요. 그다음 맨 마지막 이제 서술형과 논술형 봤을 때요. 특이했던 점이 5점짜리가 전부 다 한국사로만 배점이 됐던 게 좀 특이했었죠. 물론 난이도도 좀 있었고요. 뒤에 뭐 역사 논술형 같은 경우야 보내주신 답안지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글쓰기라든가 채점 기준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오해하지 마실 게 제가 이런 문제를 맞췄다라고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만약 여러분이 또 한 번 시험을 응시하게 되실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부탁도 써놨죠. 6번 봐보세요. 6번. 그렇죠? 막판에 그렇게 그 총평 방금 읽었던 부분 1페이지에 6번 봐보시라고요. 그죠? 이거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죠? 막판에 꼭 뭐 좀 반복해서 열심히 보자. 문제풀이 좀 열심히 반복해서 보자. 외우자. 뭐 그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언컨대 저는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게 제 역할이나 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맞췄다라고 그래서 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실은 그게 임용고시 학원의 룰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의식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춘 문제는 정확히 맞췄다고 말을 하고 관련 증거를 들이밀고 하자.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절대 없고요. 그만큼 문제풀이 내용을 반복해서 많이 좀 보라. 많이 보자. 이런 의도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튼 더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니요, 그 표 밑에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써 있죠? 기입형은 전년 대비 2점 정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 뒤에 답지를 보시면 1번은 틀려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죠? 2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번은 좀 엇갈려. 그쵸? 뭐가 엇갈려? 한 10% 정도는요, 발해가 신라 위에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데서 순서를 두 가지를 뒤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정상적으로 다 쓰셨던 답안이었어요. 문제는 3번이었죠. 하음의 변이 컸어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 북제, 북주 이런 거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전년 대비해서 여기 3번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틀린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미 올해 부분에서는 거기서 한 2점 정도가 이미 차이가 나죠. 하음의 변 쉽지 않죠? 그죠? 쓰신 분들도 꽤 되고요. 전체적으로 학원 안 다니시거나 또는 전년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최근에 싼 학원으로 이렇게 옮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메일을 많이 보내세요. 심지어는 문자, 전화, 뭐 가까이 계신 분들 아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오는지. 엄청 많이 오시는데요. 대체적으로 하음의 변 쓰신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 압살 문제였습니다. 압살. 그렇죠? 4번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명확히 짚고 넘어가요.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뭘 꼭 보라고 했었죠? 말해봐. 뭘 보라고 했었죠? 이집트 꼭 보라고 했었죠. 그죠? 이집트와 연관한, 그래서 혹시나 개론서는 그냥 서양세계론 갖고 있으니까 쉽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올렸지만
교과서 부분은 혹시 안 볼지도 몰라서 제가 직접 사진 4컷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좀 보셨어야 돼요, 실은. 응? 이집트 부분의 서양세 계론 부분을 좀 찾아보셨어야지. 그쵸? 타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력 자체가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막판에 항상 뭐가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셨어야 돼요. 응? 안타깝게 그 부분을 정답으로 쓰신 분들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 학원 다니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스터디를 하셔가지고요. 이 이집트 부분을 서양세 계론에서 썼던 분들이 있었어요. 무려 11명이었습니다. 2개를 다 맞으신 분이요.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뒷모습 촬영 안 나갑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2개 다 맞으셨던 분들요. 들어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커요. 자, 2개 가운데 앞에 거 맞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앞에 거 맞은 거는 보통인데요. 타 학원하고 비교하면 앞에 거 맞은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앞에 거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뒤에 그러니까 아마르나는 못 썼는데 유일신교, 다신교에서 유일신교 체제로 개혁이라는 말만 쓰면 됩니다. 그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다른 분들 보시게요.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5번이요. 아방강역고 초계문신제 별 논란 없어 보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방강역고 좀 못 쓴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성도, 농전수리법 이런 내용들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쥐약입니다. 그죠? 케로네아, 카이로네아 전투하고 코린트 동맹이요. 한 80% 저한테 답을 보내신 분들 학생이요. 앞에 것만 써요. 카이로네아 전투. 왜냐면 문제 풀었었으니까. 같이 풀고 해설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건 썼더라고요. 근데 뒤에 코린트 동맹 대신에 아카이아 동맹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아카이아 동맹. 또 뭐 많이 썼을 것 같아? 테베 동맹. 네. 이거 많이 쓰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일단 감을 잡아보셔. 그 밑에 8번만 하더라도 그건 거의 틀린 사람 없었으니까. 대한철도회사. 이거 구용모 선생님 직격탄이었죠? 그렇죠? 여러분은 강의 안 들으셨나 봐요? 어? 직격탄이었죠. 똑같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셔도요. 대략 보시면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보통 틀린 것 같아요. 자, 세보자. 세봐. 3번. 그지? 4번. 그지? 그 다음 몇 번? 7번. 근데 그 가운데 2개가 뭐야? 서양사야. 그쵸? 근데 서양사 가운데 아까 손든 사람들 봤었잖아요. 그쵸?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는 그 가운데 또 반씩을 써요. 30%는. 근데 타하고는 그럴 수 없어요. 거의 망하는 문제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상집이에요. 실은 분위기가. 저한테 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메일 보내셨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박문각 잘 봤다면서요. 박문각생들 낫다면서요. 이렇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통으로 타학원 애들은 다 날아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뭐 아시겠지만 역결혼하고 서양사 부분에서만큼은 그간에 쭉 제가 강의오면서 노량진에서 김태규라는 이름을 많이들 언급을 해주셔서 올해 여기 안 다니고 다른 학원 다니신 분들도 굉장히 저한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또 답안도 이메일로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답만 갖고 말하는 거 아니니까 자신감 가지셔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9번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술체제나 서술 양식으로서의 내러티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 도구로서의 내러티브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써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고 저한테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마 포괄적으로 다 맞다고 해줄 거예요. 포괄적으로요. 그렇게 쓰신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서술 양식이냐 수업 도구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원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서술 양식이겠죠. 서술 양식. 내러티브 서술 양식이잖아요. 그죠? 내러티브가 이렇게 3가지 나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술 양식이 있다고 그랬고, 그지? 그리고 수업 도구가 있다고 그랬고, 마지막? 그렇죠. 인지도구라고 그랬죠. 수업 도구, 인지도구.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 공상적 꾸밈이라든가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이런 부분들은 양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여기서만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여기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그 저자의 권위나 이데올로기,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구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장점, 단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맞았다고 해줄 것 같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0번 세됐지 완전? 그죠? 세됐습니다. 많이들 못 쓰신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받아본 답안 가운데서는 못 쓰더라도 3 정도, 그리고 나머지 건 거의 다 쓰셨었어요. 거의 다. 크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서양사요. 난이도 좀 높았죠? 그쵸? 네. 그런데 뭐는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시엔토는 썼어야 돼요. 풀었었던 문제니까요. 그지? 지도와 연관한 문제로 풀지는 않았지만, 아시엔토, 노예무역의 독점권이자 공급권, 그런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수차례 풀었던 문항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 12번. 네, 그것도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귀주대첩은 크게 논란은 없는데, 경기부, 기구 설치와 연관한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일단 이제 그건 좀 자세하게 말해줄 거고요. 대만, 팽월도라고 쓰신 분들 꽤 됐어요. 잘 쓰신 겁니다. 정확히 쓰신 거예요. 평화일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4가지 가운데 지명 한 군데 써주시면 되겠고요. 경사대학당 설치했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더 많았던 분들은 그거였었어요. 서원을 학당으로 변경했다라고 쓰신 분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 14번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하고 동일한 문제로 이따 뒤에 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6번 넘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 풀이 할 때도 그랬었고 9, 10월 단원별 문제 풀이, 심지어는 모의고사 때도 문제를 반복해서 냈던 부분들이었으니까요. 아마 거의 다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기억 부분에다가 지구사라고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지구사요. 그러니까 문항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또 문제에 들어가 있는 용어를 지역세계를 쓰신 분들도 좀 몇 분 있으셨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구사의 문제점, 지역세계의 문제점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설명해 드린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말한 적이 교재들에서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했던 건 상호 관련성 부분이었고 그것의 한계, 그것의 장점 이런 부분들 정확히 쓰라고 문제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죠? 클로비스, 그 다음에 에스파냐, 테오도릭 문제인데요. 에스파냐 지명은 제가 낸 적이 없지만 테오도릭 부분이랑 클로비스는 정확히 냈었습니다. 문제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종래의 로마 관리들에게만 행정을 맡겼다. 군사면은 게르만이었던 테오도릭이 장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리들에게 맡겼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만 되면 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평균 점수가 2점 정도 아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결정타죠. 기억나십니까? 향토사 교재의 문제점, 그래서 남자 여학생 이렇게 있는 문제점 바로 전주에 풀었던 거? 그죠? 이런 걸 못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걸 놓치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 다음, 디귿과 같은 활동을 추가함으로써라는 문제에서는요, 항상 어떤 식의 답이 돼야 되냐면, 향토사 학습에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지역의 향토사 학습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향토사 학습의 문제점과 연관시키는 것만 답이 돼요. 향토사 학습의 문제점과 연관시킬 때만 답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시면 그렇게 써 있잖아. 객관적으로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말. 그쵸? 그 다음, 자기 미화로 흐를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면 양보해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다른 시각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 그런 말들이 들어가야 원래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유답을 어느 정도치까지 맞다고 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 채점을 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해줄지. 다만 제 답처럼 똑같이 쓰신 분의 숫자는 많지는 않았어요. 제일 많으셨던 분들이 그 괄호 안의 답이에요. 괄호 안의 답. 다른 시각에서 다른 지역과 뭐 할 수 있다? 비교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역사를 비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뉘른베르크 법령이었었죠? 그쵸? 예. 근데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항목, 그러니까 뉘른베르크 판결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법안 내용의 항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서양사 강좌 부분 읽으면서 제가 언급해드렸었고요. 뉴른베르크법 설명하면서도 기억납니까? 제노사이드 설명해드렸고 홀로코스트, 쇼와 이런 거 다 설명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특정 인종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걸 인류가 공통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규정한 바 있었다 말은 했었어요. 문제로 이걸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인강을 검토해보고 온 것이지 근거 없이 말하고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으시라고. 아마 거의 다 못 썼을 것이라고. 제가 받아본 답안지 84개 가운데서도 요거 쓰신 분이 몇 분 안 됐어요. 6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아이만 이건 좀 나쁘게 말하면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역덕을 위한, 그렇죠? 특히 전쟁, 저는 전쟁 덕후거든요. 대학에서 전쟁사 강의도 한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2년, 4학기 했죠 정확히. 그래서 저 같은 전쟁 덕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솔직히 이건 제가 볼 땐 양성성의 문제에서 보면 좀 여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문제가 아니었나. 조심스럽지만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독일인들은 이완용이를 알 것인가? 그죠?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어이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답은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6번은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대체적으로 쓰신 분들이 대간직을 써야 될 자리에도 언관직 이렇게 쓰신 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나머지 내용들 크게 이렇게 감점을 당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률 보면 이렇게 매우 높다라고 써 있죠? 그죠? 그 옆에 정답률하고 난이도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답안지로 비교 검토한 거니까요. 잘 보셔봐요. 정답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낮았는지, 난이도는 높았는지, 낮았는지, 이렇게요. 8번 같은 경우는, 7번 같은 경우는요, 독립전쟁이라고 쓰신 분 굉장히 많았어요. 독립전쟁으로 쓰신 분요. 거기 말한 것처럼 독립대전쟁,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 말고 나머지로 쓴 표현들도 아마 정답으로 잡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중국, 러시아 이런 거 대신에 뭐 북만주, 남만주 뭐 이렇게 쓰신 분도 꽤 되더라고요. 답안지 비교해 보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답은 이런 것들이지만, 채점하시는 분들의 여력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점수 분포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추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뭐, 그 밑에 있는 내용과도 좀 논란이 된 게 청산이냐, 봉오동이냐. 그죠? 근데 정답은 봉오동 맞거든요. 지도 명칭을 보고 있다 이제 구모쌤 해설할 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것도 답안이 정확히 반반 엇갈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은 거기 정답률 보시면 그냥 보통이라고 써놨죠? 그죠? 보통이라고 써놓은 거는 어디까지는 다 쉽게 쓴다라는 거지? 사료까지는 다 쉽게 써. 드레이까지도 쉽게 써. 그죠? 근데 뭐? 밑에. 평가. 심지어 이 평가 답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가 문제 똑같이 풀었었어요. 이거 답이 똑같았었어요. 응답의 범위를 뭐 해야 된다? 적절히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었죠. 근데 의외로 그것도 조금 틀리신 분이 몇 분 계셨었고요. 뭐 대다수는 맞았지만. 그 다음 미음 항목, 그 채점 기준의 사례 있죠? 그것도 여러 번 했었잖아. 역사적 사실의 무슨 성? 부합성. 여러 번 했었죠? 거짓말 좀 못해서 10번 이상은 말했던 것 같아요. 글쓰기 때 채점 기준 첫 번째는 뭐다? 역사적 사실의 부합성이다. 그만큼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들 힘들어하시고 그러실까봐 일부러 그 뒤에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문항 비교표를요. 이걸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찾아보시기 귀찮거나 싫으신 분들은요. 카페 들어가셔서 그 사진 찍어진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문항들로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비교표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맞췄다, 내가 찍었다. 저는 20년 동안 계속 찍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여 만약에 이 가운데나 아니면 저 강의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무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여 만약에 임용시험을 보실 때는 학원 문제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라. 특히 막판에 가서 여러 학원의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느라고 엑기스 있어야 될 문제들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부탁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써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백컨대 거기에 나와 있던 A형 문제들 같은 경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B형 문제 같은 경우도요. 그 빈칸 만들어져 있는 거 딱 2개입니다. 2개. 그 2개 빼고는 나머지 건 다 풀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뭐 동일하거나 똑같았던 문제가 정확히 똑같았던 문제가 4문제였습니다. 4문제요. 아무튼 꼭 학원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 시간을 잠깐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썼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허용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논란 없으시죠? 그쵸? 1번은 논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주제 중심 적이라고 썼는데 어때요? 맞죠? 그죠? 선생님, 주제라고만 썼는데요. 맞아요. 맞다고요. 키워드를 딱 가려보고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면 잘못된 답인데요. 주제의 중심에서 주제를 가려야 될까요? 중심을 가려야 될까요? 말 안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셔도 괜찮아요. 역연대기인데 약연대기 이렇게만 안 쓰시면 돼. 그죠? 그 다음 한국산에 있다 저 구형모습 한번 맞춰보시고 동양산은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아니 4번 한번 말해보죠. 이런 것도 답이 되냐? 아마르나 빼고요. 아마르나 이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그 앞부분 어떻게 답을 쓰신 거? 허용답. 나는 이렇게 썼는데 혹시 이건 답 안 됩니까?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키워드는 아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또 뭐 여왕 이름 쓰신 분도 있어요. 네페르티티 이런 거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키워드 아니야. 키워드는 뭐 종교 개혁이니까요. 뭐에서 뭘로, 이 뭐에서 뭘로가 키워드예요. 뭐에서 다신교, 뭘로, 유일신으로. 그럼 2개 가운데 만약에 1개를 빼야 되겠다. 근데 이게 빠지면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건 뭘 것 같아? 그렇지. 유일신. 유일신. 알겠습니까? 논란 없죠? 그 다음입니다. 7번.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코린토 동맹의 별칭이 뭐이기도 하다는 거? 헬레네스 동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어디 말씀하셔봐요. 이렇게도 답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원래 매번 처음에 이렇게 말하라고 할 때 말 잘 안 하잖아요. 천천히 보시. 이것도 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안 찍습니다. 예. 칠판 앞에 찍어주세요. 개인 신상보를 위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촉진할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내러티브가 주는 효과잖아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것도요. 또 부정적인가요?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네,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될 수 있다. 선입견, 편견, 주관이 반영될 수 있다. 네, 전부 다 정답이에요. 위험성이나 한계요. 또 다른 말씀들 많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그 장점에서 역사 고유의 개념인 다른 시대, 장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죠. 그 책에 나왔잖아요. 역사학의 고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시대, 장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지? 사건과 관련된 상황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맥락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맥락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부분 점수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실 건 저는 전공자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책을 읽었는데 어떤 표현을 썼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내가 채점을 맨다라면 나는 다 맞다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채점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 알겠죠? 또 장점 2가지만. 또요 아까 그래요? 네. 자신만의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답도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쓰신 분도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개입이 되죠. 내러티브 서술을 읽으면.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육성에도 효과적이죠.
해석에 따라 역사 서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잘 썼네. 해석에 따라 역사 서술이 달라질 수 있다. 그지? 아, 네. 그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것도 책에 나오잖아.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죠? 예. 긍정적 영역 두 가지인데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글과 상호작용하며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당근, 왕당근. 잘 썼어요. 그리고, 네, 또요. 예. 장점은 설명하는 글보다 학습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첫 번째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 표현이라고, 일상적 표현. 다시 읽어봐요, 첫 번째 거. 설명하는 글보다 학습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럼 이래야죠. 설명 텍스트에 비해 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왜냐면 그 표현이 책에 나오잖아. 책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 이런 말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응? 두 번째 건 맞고요. 단점은 자의적 진실성 부과랑 역사적 판단에 대해 미룰 수가 있다. 미룰 우려가 있다. 역사적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책에.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그런 정도는. 또. 일단 다 됐어요? 단점에서 학생들이 그 내러티브를 허구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내러티브를 허구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또. 이제 다음 문제 할게, 그럼. 그 다음에 위트리트 조약은 별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 고정적인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그 카를로스 2세가 전 영토와 왕위를 루이 14세 손자 필립에게 물려주고 사망했다. 인명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 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키워드는 뭐겠어? 뭘 하고? 영토와 왕위. 왕위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토와 왕위를 물려줬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면 다 될 것 같아. 뭐 궁금하신 거? 이 문제 없어?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브롤터 지명은 기억났어요? 저한테 그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보스포러스다, 다다네스다, 그리고 여기는 지브롤터다라고.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근데 다 다르지, 사람들이? 누구는 기억을 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그럴 때 꼭 결석하시나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다. 인터넷이라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 부분만 딱 캡처해서 또 올려주신 분도 있고 해서.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14번이요. 이거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과목명은 변동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상호 관련성이라고 그래서 다른 답이 인정될 수 있는 거는 연관성 빼고는 없어요. 상호 연관성 빼고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단어도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또 거기 써 있는 답이 전부가 아니니까 말씀해 보셔. 14번 가 말씀하신 거 상호 의존성에 심화하는. 네, 상호 의존성도 괜찮아요. 상호 의존성, 상호 관련성. 근데 원칙적으로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요. 상호 의존성은 글로벌 히스토리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 지구사에서 쓰는 표현이라고요. 여기처럼 간지역적 접근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하나로 되어간 거지. 이해해? 근데 지역과 지역 사이에 상호 관련성에 입각해서 지역 세계의 특성이 부각된 거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두 가지가 틀려. 앞에 거는 오토마질리슈라는 학자의 제시된 이야기였고, 뒤에 거는 지금 강선주 교수라든가 또는 그 제리 벤틀리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달라요. 분명히 다른 표현인데 아마 시험 상황에서는 의존성이라는 표현도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 네. 디귿을 하나는 각 국가의 특수적인 발전을 간과할 수 있다라고 썼고요. 하나는 제가 몰라서 모든 지역의 역사를 다룰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모든 지역의 역사를 다룰 수 없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모든 지역의 역사를 다룰 수는 없다. 저 같으면 맞다고 해줄 것 같아요. 간지역적 접근을 통해 교류를 강화하다 보면 교류는 다 좋은 것이라는 온정적 타자와의 문제가 그럼 그거 있지. 교류만을 강조하니까 교류 이외의 부분을 간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상호 관련성에 입각한 교류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류 이외의 부분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요. 잘 썼어요. 두 번째 디귿의 두 번째 오, 아들 파마했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비교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하기 어렵다. 괜찮아요. 저도 디귿인데요. 하나 지역민의 역할을 소홀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역민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역의 역할이나 이렇다면 좀 다르겠는데. 네. 문화권으로 지역을 나눠도 해당 문화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이해는 하는데 책에는 그런 유사 표현이 전혀 없거든. 잠깐만. 네. 네, 저 디귿인데 그 문화권끼리 그 공통된 주제나 속성으로 묻기가 어렵다고 하나 썼는데 그 표현도 조금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야. 디귿 문제점에서요. 온정적 타자와 적었는데. 앞에서 말했잖아. 온정적 타자라고 그래서 내 거 말고 다른 지역, 다른 교역권의 역사를 문제점에 개별 국가들의 작은 사건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국가들의 작은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좀 애매하긴 한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올해 시험 문제를 그렇게 칼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여유를 분명히 둘 수밖에 없겠거든요. 칼체를 하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표현도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채점 하실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채점 처음에 원안이 있어요. 기준안이. 그래서 표집을 해. 그 표집을 한 것 가운데서 예외답이나 인정답을 거기다 추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A4 한 장당에서 보통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두 문제 안에 빽빽하게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답과 예외답, 인정답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야. 알겠어요? 예외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통합에만 관심, 각 지역의 갈등 사항을. 예, 정답입니다. 통합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각 지역의 갈등, 아까 비슷한 말이죠. 네. 네, 디귿의 지역 세계를 구성하는 각 민주 국가의 특수한 발전이나 개별적 성격을 무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체계적 학습이 어려울 수가 있다. 체계적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너무 일반적인데 두 번째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계적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뭐 어떤 내용 저지도 다 체계적이긴 어려우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그 지면 관계상 여유답을 거기다 다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프린트만 받아보고 이것만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셔. 알겠죠? 그러니까 책에 그 밑에 출전을 써놨던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책의 페이지를 보시면 그것 이외의 답들도 굉장히 많아. 알겠어? 4가지, 3가지 이렇게 써있는데 그걸 거기다 다 옮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요약해 둔 거고요. 그럼 또 없나요 이제? 자, 상호 관련성 문제는 그럼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B형 3번이요. 클로비스, 에스파냐, 테오도릭 이거는 논쟁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거요 혹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로마 교회와 협상을 통해서 로마의 자체.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든가 로마 교황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거 뉘앙스 가능해요. 로마를 요새화하여 침략에 대비하고 식량을 확보하였으며 교회 조직을 이용해 안정을 추구하였다. 정확히 말해봐.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어? 책의 서양세계론에? 그래. 나는 제발 그렇게 써도 맞다고 해주길 바라. 분명히 그건 이민족 침략기에 어디가 수행한 역할? 교황이 수행한 역할이죠. 그죠? 외교적 협약 또는 교회가 수행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맞다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맞다고 해줄지는. 저 에스파냐 대신에 이베리아 반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분 굉장히 많대요. 에스파냐 대신에 이베리아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에스파냐만 답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쓰신 분이 40분이 넘어섰어요. 저한테 그 메일 보내신 분들 가운데.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 국명으로 이렇게 에스파냐라는 국명 자체가 쓰이고 있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베리아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고민해 봅니다. 네. 교회 세력과 연관하였고 뭐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뭐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세력과 연관했고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했다.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그런 뉘앙스면 크게 틀리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부분 점수 감점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로마인들을 로마법으로 통치했다는. 로마인들을 로마의 법으로 통치했다. 로마의 자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응? 뉘앙스가. 네, 또. 네? 형식상 비잔티움 황제로부터 이제 임명을 받았고 로마 귀족과 교황을 우대하였다는. 로마 귀족과 교황을 위대하였다라는 말은 책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관장하도록 했다도. 그것도 서양세계로는 아까 있는 말이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용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시점을 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이상적인 건 답안지에 제시된 답입니다. 그 부분은요. 서양세계로는 있는 답 그대로니까요. 또? 다 물어보신 거야? 다음 문제 보죠. 그러면 4번 별로 하실 말 있으면 있으신가요? 그죠? 향토사 그 비교? 애양심을 기를 수 있다. 애양심을 기를 수 있다. 될 수 있나요? 애양심도 장점이죠. 자기 지역 저 일산 좋아하잖아요. 애양심 있어야죠. 당연히. 애양심을 기를 수 있다 장점이에요. 역사학습의 그 효과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조사 내용을 자신의 학교 학생들의 조사 내용과 비교 탐구 뭐 종합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잘 썼어요. 비교 조사 검토하는 과정에 사고력을 높인다. 지웅아 말해봐. 거기까지 나 못 가겠다. 고유성, 정통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해당 고장에? 괜찮을 것 같아. 접근성? 역사학습의 접근성. 접근성이 용이하다. 괜찮아요. 가까워요. 그 예전에 최한기 선생님의 느티나무에서 출판사에서던 그 역사교육의 내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또요. 환경학대? 아니 니은에서 이게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잖아 방금 접근성. 그리고 디귿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왜 그래? 나 싫어? 말한 거잖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지. 그것도 내가 싫어? 네. 예,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는. 안목이라. 저 같으면 분명히 주는데요. 모르겠어요. 실제 시험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역사적 안목 배양이라는 말이 책에도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목표 진술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은 아닌 건 맞아요. 네. 또요? 없으시죠? 네. 그 디귿에 이거 비교나 이걸 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는데. 괜찮아요.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 안 나실 때는 제가 그거 쓰라고 많이 권해드리잖아.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 역량에서 이 정체성의 상호 존중인데 정체성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는 부분 점수로 나올까요? 정체성과 상호 존중,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요. 항목별로 쪼개지는 점수 배분이 0.5점짜리씩 묶여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줄 것 같거든요.
정체성과 상호 존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 단어 가운데 하나 정도 쓰시면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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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디가 1점 1점씩이라고요? 그 정체성이? 아니죠. 잠깐만요. B번에 4번을 좀 볼게요. 역사 교과 역량을 쓸 것. 제 기준에서는 그걸 1점 줄 것 같고요. 학습의 장점 1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니은 학습의 디귿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역사 학습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학습의 디귿 활동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니은의 문제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향토사 학습의 문제점과 그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 효과, 이게 결합되어서 2점. 그 배점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네. 정체성 및 상호 관련성이라고 씁니다. 정체성 및 상호 관련성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단어를 맞으면 한 단어를 0.5점이나 1점을 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응? 왜? 이상하셔? 4번? 또? 네. 비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역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부분 점수는 줄 거예요 아마. 네.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의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잘 썼네 왜? 그 원래 우리 채점 낼 때 몇 명이 매요? 3명이요, 3명. 그러니까 점수 급간이 몇 점? 소수점? 0점? 3, 3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수 범위 안에서 본인들의 허용치를 계산을 하셔야 돼.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 개 합치면 굉장히 커요, 점수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체성과 상호 존중인데 정체성만 쓰고 뒤에 걸 다른 걸 썼다. 그러면 그걸 빵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0점? 뭐 33, 0.66 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알 수 없잖아. 그치? 네? 네. 그 다음요. 이제 거의 막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5번이요. 그쵸? 뭐 다른 답 있으셔? 뉴른베르크 법안의 내용 다른 답? 이거 직업 금지라고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관계와 결혼 금지하고 직업을 금지했다라고 쓰면 직업 금지? 그러니까 몇몇 직업에 종사하는 걸 금지시켰다라는 말은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부모나 조부모 간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걸 하나로 썼어요.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뭔 소리야? 네. 뉴른베르크법에 유대인의 독일인과의 그 통혼이라던가 혼의 정사를 금지하고 45세 미만의 독일인 여성의 가정부고 45세 45세 미만 독일인 여성의 무엇이라고? 가정부 고용 금지. 그 항목까지 봐? 나 가정부 고용 금지 그건 확실한데 45세 맞나요, 나이? 그럼 나는 이미 안 되는 거야? 그렇구나. 부디 God bless you. 그 사람들이 그만큼 배경지식이 있기를. 채점에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표식을 완장 다윗의 네. 그냥 표식이라 쓰고 공무 취임권이라고 쓰고. 공무 취임 금지? 공무 취임권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공무 취임 금지 이렇게 써야지. 금지라고 썼는지 그냥 취임 금지라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건 답안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공무 취임 금지라고 하면 가능해. 응? 공직에서 유대인의 추방이 답이 될까요? 공직에서 유대인 추방. 그것도 답으로 해줄 거예요.
공직에서 유대인 추방도 답으로 해줄 거예요. 다윗의 별 착용. 그러니까 유대인과 차별하기 위한 특별한 표식을 했다. 다윗의 별 착용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몇 점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 표현이 쟁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별을 착용했다라고 하는 건 법안으로 규정된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던 일이고요. 또 완장 착용 자체라는 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표식에 따른 구별이나 차별 부분은요. 그 뉴른베르크법의 내용 중에 하나를 유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혹시 적었는데 될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나는 부분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조부모 말고 부모 중 한 명이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 줘야 들어가야 돼. 또 네? 네. 전쟁 범죄에 협력한 죄 어렵습니다. 네. 뭐라고? 인륜법? 인륜범죄? 인륜범죄. 미안한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능하죠. 반인륜범죄 처벌법. 뭐 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건 통상 한 가지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혼외 정사든 결혼이든 유대인 차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씨말리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별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죠. 혼외 정사를 통해서라도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가장 합법적인 통로인 결혼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증식을 막아야 된다라는 레이시즘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반인종주의의 극단적인 표현이죠.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죠. 8번.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 니은은 물어볼 수가 없죠. 답이 정답 되니까. 역사가 되어 글쓰기, 인물이 되어 글쓰기 그거는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사료학습의 선정 기준 그런 것도 6개 가운데 하나 쓰시면 돼. 아무거나.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드레이크 것도 물어보셔서는 안 돼요. 3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행위자가 갖고 있던 평소 의도, 목적, 동기가 있어야 되겠고 행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한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죠.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의도, 목적, 동기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 뭐 수단 이런 단어들 가운데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실 거야. 알겠죠? 질문. 거기까지 해서 질문. 네,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라니까?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또요? 또 질문하실 분 하세요. 네. 인물의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 어렵습니다. 예. 예. 사회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또요? 네. 상황에 대한 판단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요? 없죠. 밑에 그 2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제시된 사료, 그 민족 융합적 성격이란 말 키워드가 되겠고요. 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미 이런 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제점 관련 부분에서요. 문제점이요? 네. 미음은 조건과 연계했는데 네. 비율은 사료와 연계하지 못했다.
조건과 연계했는데 니은은 사료와 연계하지 않았다. 어렵습니다. 또, 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분담은 될 겁니다. 네. 니을 문항을 수정한 거에서 사만일통 의식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그러니까 사만일통 의식에 대한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족 융합과 맞닿아 있는 단어니까요. 그죠? 또요. 네.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문항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 그거죠. 같은 말이에요. 또. 예. 있잖아요. 이거 그 뭐냐 그 의의를 쓸 때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민족 융합적 성격의 그러니까 키워드는 다 썼는데요. 네. 거기를 서술하기 등으로 쓸 수 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문항이 아닙니다. 구조적 형상은 그 밑에 세 가지 사료를 보고 그 사료로부터 민족 융합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게 구조적 형상이에요. 안 들립니다. 예. 삼국 통일에. 예. 근데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실 때 그 답안지 길이를 꼭 고려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은 절대 복문이 될 수 없어요. 뭐 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분 점수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온점은 못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그러면? 네. 학습자가 시도한 구조적 상상이 역사적 사실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네. 키워드가 물어보는 게 8개던데 네. 10점 100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점은 뭐 논리적으로 서술했을 때 뭐 2점을 주는 그렇겠죠. 네. 디귿의 채점 기준 사례를 역사적 인물이 되어 의도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라고 썼어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의도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였는가? 뭐 그렇게 쓰신 분도 꽤 많대. 네, 뭐 그럭저럭 맞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렇게 쓰신 분들도요. 이제 없으시죠? 그죠? 대략 채점 몇 보셨어요? 그러면? 채점 매서 이따가 그 개별적으로 나눠드린 그 답안지 그 형식에다가 쓰세요. 그 면접 문항 나눠드린 형식에다가요. 잠깐 쉬셨다가 구형문쌤 해설 들으시죠.